저기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수업을 7시에 시작한다고 하시던데 혹시 통보 받으셨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 시간에 배운 거 복습 겸 해서 지금 새로 배울 내용 이어서 가기 위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경영 전략은 5개 단계를 통해서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비전이라는 건 먼저 설정하고, 요거는 저 멀리 보이는 멋진 곳, 그러니까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말하고,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 나의 모습, 출발점을 말하고, 이 둘을 연계시키는 것을 전략 수립이라고 합니다. 전략 수립,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전략 수립은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 이렇게 3가지 전략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기업 전략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방향 결정, 요거는 효과성 문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부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요거를 방법 결정 문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부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면 돼. 경쟁 전략 불렀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쟁 우위를 갖고 있으면 돼. 경쟁 우위가 뭐냐, 무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첫째 시간의 끝부분에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 유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독특함, 환경의 부합, 자원의 획득 가능성, 모방 불가능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가지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영자한테 얘기하면은 경영자들이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실무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라고 해요. 말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좀 줄여달라. 너무 많으니까, 4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로 줄여달라 그러면 대답이, 그래? 그러면은 이거 창출 2가지, 유지 2가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같이 활동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활동을 하면 돼. 그러면 같이 활동이라는 말도 어렵다, 다시 풀어달라 그러면, 같이 활동이 뭐냐 그러면은, 같이 활동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을 말해요. 소비자에 혜택 주는 활동. 근데 혜택이란 말이 어려우면 요거는 그냥 기쁨, 아니면은 경제학에서는 효용,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혜택 줬다, 기쁨 줬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돈을 주고 사서 써봤더니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돈 생각이 안 나, 너무 기뻐, 기분 좋아, 또 사고 싶어. 그거는 기쁨 준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러면 그게 결국은 경쟁 우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 이 가치 활동은 어떻게 하면 돼? 요거를 연구한 사람이 포터라는 사람인데, 포터라는 사람의 그 가치 사슬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얘기하면 됩니다. 포터의 가치 사슬, 포터라는 사람은 가치 사슬을 가지고 가치 활동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포터의 가치 사슬은 이렇게 생긴 그림을 찾으세요. 저기서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긴 그림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포터의 가치 사슬은 3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부문이 3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가 요 아래를, 여기를
본원적 활동 아니면 주활동 아니면 주요 활동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여기는 5개가 있습니다. 본원적 활동, 주요 활동, 주활동. 요 위에 요만큼이 보조 활동 또는 지원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원 활동. 요거는 4개가 있어요. 4개가. 그런데 본원적 활동 5개 중에 요 앞에 3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체는 이 3가지 기능은 항상 갖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구매, 제조, 판매예요. 구매, 제조, 판매. 이게 없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구매하죠? 원재료 구매. 뭘 제조하죠? 제품 제조. 제품을 판매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3가지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구매는 인바운드라고 그래요. 인바운드. 판매는 아웃바운드라고 그래요. 아웃바운드. 바운드는 그냥 안 쓰고, 그 인바운드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물류 투입이라고 그래요. 물류 투입. 물류 투입 활동 이렇게 부르고, 판매는 물류 산출 활동이라고 해요. 인바운드는 물류의 투입, 아웃바운드는 물류의 산출. 그리고 가운데 건 그냥 제조.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 3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모든 회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뼈대예요. 없어서 안 되는. 그 다음에 4번째가 마케팅이고, 마케팅. 5번째가 AS라고 써도 되고 서비스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AS 정도 하시면 돼요. AS.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AS가 주요 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원적 활동, 주요 활동에 포함된다는 거. AS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골격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방향으로 기업 활동이 되게 진행되는데, 되게 구매, 제조, 판매, 마케팅, AS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잘 진행되도록 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이 4개가 있어요. 보조 활동이. 근데 이 4개를 여기는 순서는 없으니까 편하게 보시는데, 되게 여기를 하부 구조라고 많이 얘기해요. 인프라 펌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제일 위에 있지만 하부 구조라고 읽습니다. 하부 구조의 예로는 되게 뭐 재무나 회계 아니면은 품질 뭐 이런 기능들을 주로 하부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가 있어요. R&D라는 것은 연구 개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래서 연구 개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종업원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획득이라는 거. 획득은 영어로 프로큐어먼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 영어는 안 중요하고, 획득이 뭘 획득하는 거냐 그러면은 뭐 원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걸 말해요. 조심하실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구매라고 할 때 이게 뭘 구매하는 거예요? 이게 원재료 구매하는 거예요. 원재료. 여기서 원재료 구매하는 거하고 여기서 원재료 획득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원적 활동, 주요 활동 5개는 회사의 뼈대가 되는 활동,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활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라인이라고 불렀어요. 라인. 위에 있는 보조 활동은 없어도 돼, 사실은. 근데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편한데 돈이 들어, 이런 걸 유지하려면. 그리고 아웃소싱 하는 회사도 많아, 이런 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재료 구매하는 거하고 여기 보조 기능의 원재료 획득하는 거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주요 활동의 원재료 구매하고 보조 활동의 원재료 획득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이거는 기존 재료를 그냥 사오는 과정에서, 그죠?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기존 재료 사오는 거, 기존 거래처에서 사오는 걸 관리하는 거고,
여기 있는 원재료 획득은 뭐냐면은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기존 거 말고 더 좋은 방식 없을까? 뭐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은데 그동안 유선이었는데 무선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죠? 아니면 위성하고 이렇게 접속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요?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회사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위에서 제대로 잘만 도와주면 회사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것은 이윤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회사 성장은 이윤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활동, 브론즈 활동, 보조 활동, 지원 활동, 이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지금은 1회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큰 흐름,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저절로 외워져요. 이거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포터의 가치 사슬은 뭘 강조하냐면은 이러한 개별 활동의 우위, 구매 우위, 제조 우위, 판매 우위보다 이것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매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연결 관계에서의 우위 또는 제조에서 판매로 넘어가는 연결 관계의 우위를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개별 활동 우위보다는 연결 관계 우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매 우위는 구매 우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구매 우위가 있다. 경쟁사보다 내가 구매 우위가 있다. 뭐예요? 원재료를 어떻게 사면 돼요? 싸고 빠르고 안전하게 좋게 조달할 수 있으면 그게 구매 우위인데, 그쵸? 그럼 제조 우위는 뭐예요? 제품을 어떻게? 경쟁자보다 역시 싸고, 그쵸? 좋게 빠르게 생산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조 우위인데, 이런 구매 우위나 제조 우위는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거래선을 뚫어가지고 싸고 안전하고 빠르게 원재를 조달한다고 할 때 경쟁사는 바보입니까? 걔도 노력하는 거 찾다 보면 비슷하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위는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개별 활동의 우위가 아니라 구매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연결관계의 우위 또는 연계관계의 우위. 이거는 경쟁사가 알아도 쉽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구매도 잘하면서 제조도 잘하면서 구매와 제조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연결해서 넘어가. 그쵸?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너지 효과라고 불러요. 시너지 이펙트. 그죠? 어느 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두 분야를 잘하면서 그 둘을 연결을 매우 잘한다고 하면은 그 시너지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1차의 경영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2차의 인사노무나 경영조직론을 동시에 잘하면 그 연결관계에서 우위가 있으면 쉽게 못 따라요. 그거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 그쵸? 또는 1차 과목에 경영 말고 다른 과목 있을 거예요. 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우위는 쉽게 못 따라요. 하나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잘하면서 이걸 시너지를 찾는 사람들, 잘 조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위는 연결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한 게 뭐다? 가치 사슬이다. 자, 우리가 가치 사슬은 영어로 value chain 이렇게 부르는데, value chain, 이 chain이라는 용어가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chain이라는 것은 연결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관계에서 우위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 가치 활동이 있고 가치 활동으로부터 경쟁이 나온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있는데, 자, 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경쟁 우위의 동의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 먼저 소개할게요. 경쟁 우위는 동의어가 핵심 역량이라는 도구예요.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영어로 쓰면 코어 컴피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역량.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은 무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 역량의 정의는 보통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모방할 수 없는 것. 이게 핵심 역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방할 수 없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기술 우위일 수도 있고
판매 우위일 수도 있고 조직 우위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회사나 항공기 제조회사는 이 엔진 제조 능력이 우수하면 그게 핵심 역량이 그 회사에. 그렇죠? 이 자동차 회사들은 뭐 독일이나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을 잘 만들어서 그걸로 자동차의 우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기술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판매를 워낙 잘해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 판매를 잘하는 회사들은요, 우리나라 현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뭐 슈퍼볼 그런 거 결승전 할 때 거기다 그냥 막 광고를 때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대개 3년 5만 킬로 정도를 보장해 준다. 우리는 10년 10만 킬로 보장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자동차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어떤 판매 기술을 쓰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경우는 현대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그 6개월 동안 자동차 값을 안 내도 돼. 그리고 마음에 들면 6개월 후에 사고 아니면 반품해도 돼. 이런 것도 했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데, 그쵸? 그럼 마케팅 기법을 잘 써갖고 성공한 회사도 있어. 기술 우위가 아니더라도, 그쵸? 물론 요즘에 현대가 기술은 좋아졌지만 그 전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무기로 쓰면 그 핵심 역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핵심 역량 특징이 여러 기능을 통합한 거예요. 여러 기능을 통합한 거예요. 핵심 역량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구매 우위 한계, 달랑 구매 우위 한계, 달랑 제조 한계, 이거 갖고는 경쟁력이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쟁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연계관계 중요한데 핵심 역량도 여러 기능을 통합한 것을 핵심 역량이라 불러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 있어요. 특징이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핵심 역량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해서 이게 샤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전에 일본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계산기도 만들어서 팔았고 TV도 만들어 팔았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만들어 팔고 뭐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 열매 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핵심 역량은 이거의 원천 기술을 이 줄기나 뿌리 쪽을 말하는데 이 샤프라는 회사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액정 제조 능력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액정 제조 능력으로.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 팔았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계산기 거의 안 삽니다. 그렇죠? 이게 계산기가 예전에는 거의 그 필수품 정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요즘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그때는 샤프 아니면 카시오를 샀어. 사람들이 샤프나 카시오 중에 하나 샀었는데 요즘엔 스마트폰에 다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 그죠? TV도 옛날에는 샤프 TV가 삼성 TV보다 더 좋았었어. 옛날에는 가격도 비싸고. 근데 요즘엔 아무도 안 사. 그죠? 그럼 이제 거의 뭐 샤프사는 망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냐면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그래서 지금 샤프는 일본 회사가 아니라 중국 회사가 돼버렸어요. 중국 회사가 사버렸거든요. M&A를 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어. 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왜 계속 경쟁력이 되고 생존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액정을 사용하는 게 요즘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탁기도 액정 사용하고, 그죠? 그다음에 냉장고도 액정 사용하고 자동차도 액정이 필요해 이제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IoT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IoT. 그러니까 IoT가 뭐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이 경영학은 또 시사적인 것도 많이 아셔야 돼서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은 이 인터넷 오브 띵 이렇게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인데 이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 이런 모든 사물을 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보일러도 미리 켜놓고 인터넷에 연결되니까 집에 강아지도 이렇게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IoT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무인 자동차예요. 무인 자동차. 그렇죠? 이게 운전사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다 제어가 돼. 이제 좀 있으면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 타겟팅만 딱 정해주면, 도착지만 정해주면 알아서 이제 움직여. 그게 IoT의 가장 주요한 용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IoT가 되려면 사람과 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액정이 필요해. 이런 게 다. 그렇죠?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액정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요 안에 재료가 뭐뭐뭐가 남아 있는데 어떤 건 3일 유효 기간 3일 남았고 어떤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거 위주로 요런 요리를 해라. 요리법까지 줘. 아예 들어가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그게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정이 계속 쓸모가 있으니까 얘가 안 죽는다고. 그게 뭐냐면은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핵심 역량은.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이 생기려면 학습 조직 또는 조직 학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역량이 달성이 되려면 학습 조직이 돼야 돼. 조직 학습돼야 돼.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직 학습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말인 개인 학습과 잠깐 비교하는 거예요. 개인 학습. 조직 학습과 개인 학습이 다른 거냐?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 개인이든 조직이든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유지 성장하려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학습을 잘만 하시면 1년 동안만 잘만 하시면 공인노무사가 돼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죠?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려면 학습밖에 없어. 그런데 개인 학습과 조직 학습이 뭐가 다르냐? 대답이 개인 학습은 그 개인만 혼자 똑똑해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만. 그런데 조직 학습은 뭐가 다르냐면 이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을 잘 보세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그 말은 자발적으로 또는 그냥 저절로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새로운 지식을 누군가가 제일 잘 배울 사람이 나가서 배워와요. 새로운 지식을 배운 다음에 자기만 똑똑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옆 사람에게 그거를 전해줘요. 그 지식을. 그리고 전해주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지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활용을 해. 그쵸? 저절로 움직여야 돼, 그게. 그러면 그런 걸로 우리가 학습 조직, 조직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 그 스터디는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잘 배울 만한 사람, 과목별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배울 사람이 배워와서 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만 똑똑해진 게 아니라 공유하고 그리고 그게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이러한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야 돼. 오늘도 되게 많은 용어들을 쏟아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용어가 지금은 생소하고 잘 입에 안 붙는데 여러 번 쓰다 보면 여러분 입으로 나옵니다. 이게 핵심 역량이 있다 없다. 그렇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입으로 술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조직학습과 학습조직의 특징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가치활동으로부터 경쟁의가 나온다 이런 화살표가 있는데 반대로 경쟁의로부터 가치활동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책을 보시면 위아래가 아니라 여기 옆으로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그림이 있어요. 가치활동이 경쟁의를 가져오게요. 경쟁의가 가치활동 가져오게요. 요 그림이 있어. 그죠? 고개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자, 요거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 자, 가치활동으로부터 경쟁의가 나오고 경쟁의로부터 가치활동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 가치활동은 이게 이름이 활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활동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이란 말은 한 시점에서 파악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파악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쪽에. 그래서 이거는 가치활동은 플로우 개념이라고 하는데 플로우는 보통 우리가 유량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거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을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량. 반면에 여기 경쟁 우위는 이 우위라는 말을 갖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우위는 일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스테이트나 스tat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파악하는 플로우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일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스탁 또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우리가 보통 상태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탁은 저량이라고 많이 해석하고 있어요. 저량. 근데 이 저량이라는 개념은 저장량이에요. 저장량. 저장량. 이거는 일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거고, 이건 일정 기간에 걸쳐서 파악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저수지의 물의 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량은 저수지에 있는 물의 량. 그건요 2021년 예를 들어서 뭐 8월 1일 딱 그 시점에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의 양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어느 한 시점에. 그죠? 그런데 유량은 일정 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저수지에 물이 100톤이 들어오고 70톤이 나갔어요. 그럼 1년 동안 100톤이 들어오고 70톤이 나가면 30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량은 기간에 걸쳐서 파악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에 30톤이 증가했어. 그건 유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저량이 100톤이었는데 이게 100톤이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100이 들어왔다가 70이 나갔어. 100이 들어오고 흘러 들어오고 70이 흘러 나갔어요. 그러면 30이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30일이라는 저량이 얼마가 되겠어? 130이 된다고. 그렇죠? 이거는 12월 31일 날 딱 재보면 1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게 저량이에요.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파악되는 상태나 저량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파악되는 유량을 말하는 거예요. 유량과 저량.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하나는 저수지에 있는 양, 하나는 저수지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치면요, 요 가치 활동이 뭐냐면 이거는 공부는 일정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기간에 걸쳐서. 오늘부터 내년도 1차 시험까지 일정 기간에 공부를 하죠. 그러면 이게 공부를 일정 기간 동안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합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이 꾸준히만 하시면, 성실히 하시면 안 붙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할 상태가 돼. 합격을 해. 그러면 이변이 없는 합격합니다. 이변은 뭐냐면 시험을 망친다든지 뭔가 보러 못 간다는 이런 이상한 사건이 생기면 이제 떨어지지만 정상적이면 다 붙어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노무사가 합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활동은 어때요? 옛날 활동보다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해요. 그죠? 노동자들을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행동도 하실 거고,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행동도 하실 거예요. 그 활동이 훨씬 더 가치 있는 활동인데, 그 활동을 3년에서 5년 꾸준히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런 어떤 그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그 공식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어떤 뭐 퍼블리시도 가능하고, 그렇죠? 어디 패널로 나가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팀장급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더 가치 있는 활동이 나오고, 그 활동을 하다 보면 더 우수한 상태가 되고, 그게 또 그 다음 활동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선순환을 겪으면은 그게 그 개인이나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경영학 첫째 날 배우시면서 경영학을 보는 관이 중요한데, 경영학은 동태적으로 볼 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흐름을 볼 줄 아셔야 경영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은 주고받는 관계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우리는 앞에서 환경 분석이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이 있고, 외부 환경 분석은 OT 분석이고 내부 환경 분석은 SW 분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OT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 도구가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이라는 도구예요. 많지만 제가 이제 개론 수준에서는 요거 하나만 소개하고 싶은데요.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요 포터는 아까 저기 있는 저 포터랑 같은 포터예요.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은 요거는 5 force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5 force 모델. 그러니까 5 force라는 건 뭐냐면 5개의, 요거는 그냥 힘이거든요. 힘. 5개의 힘, 주요 세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일단 여기다가 좀 작게 그려볼게요. 자, 책에 보시면 요런 그림이 있어요. 앞 페이지에 있어요. 주로 앞에 1, 2, 3페이지 사이에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찾으시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5개가 있어요. 5개. 그죠? 나한테 영향 주는 외부 요소가 5개다 이거예요. 5개인데 그 중에서 네모로 표현한 가운데 있는 거, 얘가 제일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기존 경쟁자를 말이에요. 기존 경쟁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나한테 물건을 파는 공급자 또는 판매자, 요 아래는 내 물건을 사가는 구매자 한 다음에 요 셋을 묶어서 수직적 요인이라 하세요. 수직적 요인이다. 자, 이제 오늘 경영학 첫날인데도 굉장히 많은 용어들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는 수직과 수평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돼요. 수직과 수평. 그 중에 수직이 뭐냐면은 원재료 공급, 제조, 판매, 이 연결성 이런 거, 요런 원재료하고 제조하고 판매의 이런 어떤 연관성, 연결성, 이걸 우리는 수직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원재료를 가져와서 제조하고 제조한 거를 판매하는 그 연결, 흐름을 수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반대, 요 방향은 수평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수평은 뭐냐면은 재료는 재료끼리, 제조는 제조끼리, 그쵸? 그 수직적인 레벨에서 같은 레벨끼리 말하는 거예요. 판매는 판매끼리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2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잠재적 진입자, 하나는 대체제. 여기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수직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향을 쓰셔야 되고,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순서가 있잖아요. 앞뒤로, 앞과 뒤로 설명할 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냐, 앞뒤로 설명할 때가 있고, 상류 하류,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다, 이렇게 상류 하류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문제 풀어 드릴 때 알려드릴 건데, 수직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앞, 뒤 이런 말도 나오고 위, 아래란 말도 나와요. 상류, 하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 5개 중에 이 5개가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 요걸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요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을 이야기해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존 경쟁자가 많으면 나한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기존 경쟁자가 많어. 그럼 나한테 기회, 위협이에요? 위협이지. 경쟁이 심하니까 내가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급자가 많으면 나한테 기회입니까, 위협입니까? 공급자가 나한테 물건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예, 기회가 되지. 걔네들이 나한테 팔려고 저자세를 취하겠죠.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많으면 나한테 기회입니까, 위협입니까? 나한테 물건 사가겠다는 사람이 많아. 기회가 되지. 이거를 답변할 수 있으면 경영학을 아시는 거예요. 답변이 안 되면 이제 연습하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하나만 중요한 거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정비가 드는 산업,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저기는 구석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고정비를 영어로 fixed cost라고 하는데,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 이 말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 이런 뜻이에요. 그럼 또 규모 경제가 뭐냐 어렵다 이런 분들은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을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고정비 초기 고정비 기계비나 이런 건 많이 들지만 물건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 그 고정비가 이렇게 다양한 많은 물건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다운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물건을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가격으로 경쟁하려고 하는 산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기 고정비 많이 들지만 대량 생산해서 원가가 절감이 되어서 저가로 경쟁하는 그런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산업에서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일 때 나한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이 기존 경쟁자를 분석하는데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이야. 그럼 나한테 이게 기회야, 위협이? 자, 요걸 답변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냥 하산하시면 돼. 경영을 다 아는 거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은요, 특히 불황기에 불황기일수록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불황기일수록 어느 정도까지 다운시키냐면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가격을 원가보다도 낮게 매기면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불황기는 소비자들도 힘드니까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싸게 공급하려고 혜택 주려고 그런 거냐? 그쪽이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이 고정비가 많이 든 산업에서는 불황기일수록 가격을 낮추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 내가 가격을 낮추면 경쟁자는 어떻게 하죠? 걔도 가격을 낮춰야 되지. 견디려면. 그죠? 그러면 둘 다 출혈 경쟁하는 거예요. 가격을 원가보다도 낮게, 그러니까 원가가 있으면은 원가보다도 낮게 매겨요. 그러면 이제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출혈 경쟁이라고 그래요. 피 보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목적이 뭐다? 소비자한테 혜택 주려는 쪽보다는 뭐냐면 경쟁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둘 다 손해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죠? 돈이 많은 회사, 자본이 충분한 회사, 또는 이게 총알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총알이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본이 충분하면은 여러 회사가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나면은 그 시장에 나밖에 안 남아. 그러면서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시장을 혼자 다 차지해. 그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걸로 성공한 사례가 어디냐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요 반도체 가격을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먼저 내립니다. 세상 이제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 대만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굉장히 많았었는데 삼성이 선도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낮춥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살아남는데 다른 회사는 죽어요. 왜 그러냐면 대만이나 독일에 있는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 전문 회사예요. 반도체밖에 안 해. 근데 삼성은 뭐가 있어요? 전자제품을 팔잖아요. 그리고 전자제품이 좀 괜찮잖아요. 세계적이고. 그러니까 전자제품에서 번 걸 가지고 반도체에서 손실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버틸 수가 있어. 그러다가 다 쓰러지면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5년마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그런 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인데 그거에 가장 큰 혜택 본 게 삼성이에요. 엄청 그걸로 돈 벌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고정비가 많이 드는 산업이면 기존 경쟁자는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그러면 엄청난 위협이죠. 특히 불황기일수록 그냥 가격을 사정없이 낮춰나가. 그죠? 언제까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그 경쟁을 버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물론 그러고 나서 이기면 되게 좋지만 그 경쟁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위협이 됩니다. 자, 요런 개념을 신문에서는 무슨 게임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둘이 막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덤비는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치킨 게임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이 서양의 젊은 아이들이 도로가 외길인데 저쪽에서 자동차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자동차를 몰고 저쪽으로 가면서 엄청난 전속력으로 서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면 둘 다 죽어요. 근데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한 사람이 겁이 나면 핸들을 꺾어요. 피한다고. 그럼 안 피한 애가 피한 애한테 야 너는 겁쟁이야. 치킨의 의미가 뭐예요? 겁쟁이란데 치킨이. 너 치킨이야. 너 겁쟁이야. 그런 게임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치킨 게임이.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잠재적 진입자를 분석하는데 고정비가 높게 된 산업이면 이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아까는 기존 경쟁자 분석할 때는 위협이었는데 잠재적 진입자를 분석해 볼 때는 고정비가 많이 든 산업이에요. 그러면 나한테는 기회일까 위협일까? 고정비가 많이 든 산업이야. 그럼 얘네들이 여기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기회야 위협이야? 그러면 기회지. 지금 반도체에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전 세계 삼성하고 SK가 둘을 합쳐갖고 지금 70~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몇 개 없어요. 다 죽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이제 거의 못 들어와, 이제는. 삼성과 현대를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 새로 사업을 시작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회. 얘네들은 거의 못 들어온다고 봐야 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지워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노트 정리하시는데 이거 노트 정리 받아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없다, 제가 막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잠깐 그런 다음에 사진 찍으셔도 돼. 네. 저는 그런 거 다 허용합니다. 딴 데 팔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끼리 공유하셔도 돼. 그러니까 사진 찍어 막 필기가 안 돼 갖고 막 받아 적으면서 설명 못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설명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뭐 나머지 쭉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 와서 내부 환경 분석 도구를 몇 개 소개할 건데, 내부 환경 분석 도구는 조직 구조, 조직 설계, 조직 문화, 그다음에 조직 자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구조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조직 자원, 이렇게 세 개 정도가 강점, 약점을 분석하는 도구예요. 근데 이 중에서 조직 구조랑 조직 문화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언제 하냐면 조직행위론 가서, 조직론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자원 얘기만 잠깐 할 건데, 이 자원은요, 조직이 강점, 약점 분석하기엔 자원은 보통 2개가 있는데 경영학에서는 3개를 얘기해요. 3개. 대개는 재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이렇게 해서 3개 자원을 얘기합니다. 재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근데 대개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2개만 얘기하는데 경영학은 3개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재무자원이 충분하면 이걸로 좋은 사람, 좋은 기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자원 모아도 돼요, 하나로. 어쨌든 이러한 세 자원을 가지고, 재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가지고 강점을 하는 게 목표예요. 강점. 어떻게 하면 강점이 될까? 재무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어떻게 되면 강점이 될까?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자원이 풍부하고 많고, 인적자원 풍부하고 우수하고, 물적자원 풍부하고 우수하면 돼.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 전략에서는 재무자원의 양, 인적자원의 양, 물적자원의 양이 다 그냥 주어져 있다,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how, 어떻게 하면 또는 어떻게 믹스하면 강점이 될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강점이 될까. 그럴 때 대답은 창조적 적합성을 발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적 적합성을 발휘하면 돼. 그러면
창조 적합성이 뭐냐? 요거는 그냥 일반 적합성과 구분되는 용어다. 일반 적합성과 구분되는 용어다 하시고, 일반 적합성과 창조 적합성은 뭐가 다르냐? 일반 적합성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쪽이에요. 날씨가 추우면 옷을 입고, 날씨가 더우면 옷을 벗고, 그냥 환경 변하면 거기에 순응하는 정도의 적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창조 적합성은, 창조력이 붙었다는 것은 이 이전에 아무도 한 번도 써먹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잖아요. 아무도 써먹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하면 창조 적합성이라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창조 적합성이 발휘가 될까? 그럴 때 대답이 스트레치 하면 돼,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면 돼. 창조 적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치를 하면 돼, 그럽니다. 그럼 또 스트레치가 뭐냐? 스트레치는요, 쫙 뻗치는 거예요. 스트레치. 뭘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어떤 목표?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쫙 뻗치는 걸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여기를 목표 지점이라 할게요. 저기를 여기 서 있는데, 그럼 제가 저기를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세워야 돼요. 저기를 도착하려면 제 키나 제 리치를 봤을 때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도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도구를 다 활용하고 제 모든 신체 조건을 다 저기다 집중해야 돼. 까치발 뛰면서 손도 최대한 뻗으면서 가야 돼. 그게 뭐냐면,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쫙 뻗치면 이 자원들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아무도 한 번도 써먹었지 않았던 그런 방법이 나와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저를 공부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줄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공부량이 몇 시간이 나오냐, 이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뭐 저녁과 주말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만들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냥 5시간 만들 수 있다 칠게요. 5시간. 그러면 7시간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5시간밖에 안 나온 사람이지만 목표는 하루에 7시간 확보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7시간 확보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책 들고 가야 돼요. 버스 타고 다닐 때도 버스에서도 책 봐야 돼. 아니면 사진 찍어서라도 스마트폰 보시든지. 그쵸? 아침에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면 7시간은 달성 안 돼요. 이건 달성이 어려운 목표니까. 그렇지만 5시간 20분까지는 돼요. 그죠? 근데 그 20분 때문에 붙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거의 다 수준이 비슷해져요.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숫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난이도 하, 난이도 중까지는 다 맞히고, 난이도 상에서 어떤 사람은 한두 문제를 맞히고 한두 못 맞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합격하고. 그쵸? 근데 그 한두 문제는 내가 5시간 공부 안 하고 5시간 20분 공부했을 때 붙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스트레치를 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창조로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냥 딴짓을 못 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저걸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스트레치를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그래요. 레버리지 효과. 제가 요거까지 하고 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또 레버리지 효과는 뭐냐 이거지. 레버리지 효과는, 자, 레버리지는 우리가 흔히 지렛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지렛대. 근데 이제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이런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 그러니까 시소를 여기서 이만큼 누르면은 그 반대편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시소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길이랑 올라가는 길이가 같아요. 그 내리는 힘과 올리는 힘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렛대는 원래는 원리가 뭐냐면, 이 중심점을 한쪽으로 왕창 쏠려놓고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무거운 걸 놓으면 이걸 이렇게 내리면 무거운 게 올라가요. 적은 힘 갖고도. 그게 지렛대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 안 하고 반대로 여기서 이만큼을 누르면 이 반대방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요 내리는 거를 투입이라고 해볼게요. 힘 주는 거를 투입이다. 그러면 여기 투입과 여기 투입은 같은데, 그러니까 투입의 양은 같은데 요게 산출이라고 할게요. 산출. 반대편이 올라가는 거 산출. 그럼 이건 완전 달라요. 그쵸? 똑같은 양을 투입했는데 산출량은 완전 달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많이 하는 공부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많이 해갖고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점수가 더 잘 나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그렇죠? 여기 직장인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바쁘신 분들. 그러면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해야지 그 마음을 먹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양을 했는데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어? 스트레치 하면 돼. 스트레치가 뭐예요?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쫙 뻗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꼭 달성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7시간을 만들어 5시간밖에 못 만든 사람이. 그런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그러나 나는 5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제가 3번째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복습 좀 열심히 하시고 만나요.